안녕하세요. 건축문화유산 동반자 안빈낙토입니다. 이번 시리즈 좋은 땅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세 번째로 오늘은 계약하기 전에 물어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심 지역을 정해서 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병행해서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건축사를 알아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게 급매물로 나온 땅을 찾았는데 이 땅이 나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막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용도의 건물을 또 원하는 크기로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급매물 소식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 지적도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들고 시청이나 구청 그다음에 건축사 사무소 이렇게 찾아다니면은 이미 늦는다는 거죠. 이럴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공인중개사한테 전적으로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토지를 구입한 후에 내가 원하는 용도의 건물을 원하는 규모로 지을 수 없다면 이 토지거래가 주 업무인 공인중개사한테 건축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내 책임으로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병원을 예로 들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다니는데 막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지는 않잖아요. 처음에는 우리한테 잘 맞는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겠지만 대개 내과는 어디, 치과는 어디 이렇게 하면서 자주 다니는 곳을 정해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 우리 가족의 진료 기록 같은 기본 자료들이 다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 신뢰도 가잖아요. 대통령 같은 주치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 가족의 주치의를 내가 사는 동네에 두고 있는 그런 셈이죠. 우리가 아플 때 이 필요한 주치의를 두듯이 건축에서도 그런 건축사를 만들어 두면 여러 가지로 편리해요. 평소 건축 상식에 관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건축 행정, 건축 용어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처럼 어떤 급매물이 나타났을 때 빨리 자문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건축사가 친구여도 좋고 학교 동문이어도 좋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어도 다 좋아요. 다만 설계 일이 생겼을 때 그곳에다가 의뢰를 한다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겠죠. 평소에는 열심히 물어보고 정작 설계 일이 생겼을 때 이 다른 건축사한테 이렇게 간다면 이 좀 곤란하겠죠. 우리가 땅을 사기 전에는 반드시 이 법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없는데 전원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 집도 짓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땅을 사거나 계약을 하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토지를 거래시켜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지역의 땅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건축법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공인중개사를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다 할 경우에는 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약 후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용도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 가끔 내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생겨요. 책임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한 후에 건축사를 찾아가요. 나 이거 땅 계약했는데 한번 봐줘. 그러면 건축사는 이미 그 사람이 토지 계약을 한 후잖아요. 나쁜 게 있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적당히 좋게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주치의를 두듯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사를 만들어 두고 반드시 계약을 하기 전에 상의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땅을 살 때 검토해봐야 하는 법규는 건축법하고 건축 관련법이 있는데요. 건축 관련법으로는 법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대략 건축물관리법, 그다음에 국토법이라고 불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한 법, 주차장법 이런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위에서 이야기한 이 법에서 위임해 놓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조례나 지구단위 계획 지침 등의 하위법으로 갈수록
규제가 구체적이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어떤 상위법보다는 이런 하위법의 실제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법규 검토는 어떤 규모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을 수 있는 용도, 뭐 면적, 층수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건축물의 용도는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에 지역지구라는 게 있는데 이 지역지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같은 관리지역이다 해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관리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건축법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의 특성, 뭐 인구수, 주력 사업, 개발 정도 이런 거에 의해서 그 특성에 맞도록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면적과 층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국토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같이 찾아봐야 돼요. 만약에 뭐 도심지 근처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 어떤 주차장에 대한 규정 때문에 건물의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문제는 이런 건축법이나 관련 법은 물론 조례에도 없는 내용인데 가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 혹은 관례적으로 뭐 어떤 규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없어지고 있긴 한데 내가 구한 땅이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 그럼 참 이게 난감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어떤 법과 이게 집행되는 과정 이런 내용을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의 전담 건축사를 두고 그 건축사를 통해서 땅을 계약하기 전에 법규 검토를 꼭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법규 검토 이외에도 주먹구구식이라도 괜찮으니까 사업성 검토를 꼭 해보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은 그 기동량으로 뭐 어디가 괜찮다더라 혹은 어떤 건물을 지으니까 뭐 괜찮다더라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본인이 잘 모르더라도 아는 한도 내에서는 뭐 주먹구구식이라도 좀 따져보면 좋겠어요. 원가인 땅값은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고 감리비는 얼마고 세금도 얼마 뭐 이런 걸 따져보면 좀 구체적으로 내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익형 건물이라면 그럼 나중에 내가 임대료를 얼마 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시세를 조사해봐서 적용해보면 좋고요. 이렇게 하려면 내가 알아보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배우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도 덜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간에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자동차를 하나 사더라도 그 각 제조사마다 가격, 뭐 성능, 세금, 할인 혜택 이런 거 꼼꼼히 살펴보고 심지어는 막 시승도 몇 번씩 해보고 사잖아요. 집이나 건물이 그 자동차의 100배쯤 된다고 보면 자동차 살 때 노력의 100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분들이 훨씬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살 때에 10분의 1밖에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을 간혹 봐요. 뭐 내가 잘 모르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근데 집값 떨어질까 봐 이게 뭐 시시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속 썩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일반 건축주 분들 중에서 뭐 부동산 회사, 시공사 등에다가 알아서 잘해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알아서 잘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소위 호갱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알아서 잘해주세요 하지 말고 자동차 구입할 때 들어가는 노력의 50분의 1 정도라도 평소에 꾸준히 노력을 하면 평생 도움이 되는 집이나 건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